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360 제7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장동석입니다. 오늘 포럼을 주관하는 인문3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인문적 이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놀이 활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7회째를 맞은 이번 인간과 문화 포럼의 주제는 놀이입니다. 지금 우리의 놀이, 일과 놀이의 경계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놀이는 우리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면서 놀이의 방법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고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과 놀이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놀이의 경계에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놀이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과 놀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일과 놀이는 공존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제에 딱 맞는 네 분의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먼저 국제퇴계학회 이기동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문화평론가 오영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임봉우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봉우입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포럼의 주제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님들께 직접 여쭤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국제퇴계학회 이기동 회장님께서 일과 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기동입니다. 일과 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 사는 문제는 그 바탕에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일이란 무엇이냐 우선 제가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 일이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움직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컨대 지렁이 같은 동물은 일을 할까요? 놀기는 하나요? 아마도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란 욕심을 채우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욕심의 대상은 주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등등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은 일이 아니고 자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 피로해지는데요. 지치기도 하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의 마음에는 그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그 하늘 마음이고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현대 문화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그 지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늘 마음이라는 개념도 없어졌고요. 그 하늘 마음이 하나 마음이고 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 마음이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한 마음을 쓰고 있고 또 하늘을 중시하고 있지만 일반 그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은데요.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한 마음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 일은 그 욕심을 채우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마음과 다릅니다. 하늘 마음이란 우주에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마음으로 움직이면 피로라는 것이 없어지고요. 고통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얼마 안 가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부모가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은 하늘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랑해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들을, 딸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마음은 욕심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말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 얼마 안 가서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하는 움직임은 피로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운동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른들은 운동을 할 때 그 욕심으로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피로가 오죠. 근데 아이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하늘 마음입니다. 따라서 종일 뛰어다니고 종일 움직여도 피로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하늘 마음으로 하는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숨 쉬는 건데요. 숨은 종일 쉬어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피로가 따르지 않는 일은 이제 첫째는 하늘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욕심이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욕심이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욕심의 바탕에 하늘 마음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찮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의 뭘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피로감이 적습니다. 그것은 그 하늘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과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삶이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갈 때 나타나는 감정이고요. 고통이라는 것은 삶이 위축될 때 따르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쉽게 바로 어떤 사람이 목을 조른다, 바로 고통스럽죠.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고통은 죽음과 삶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을 하다가 이제 피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몸이 무리가 돼서 또 마음에 무리가 와서 삶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피로가 오면 휴식해야 되는데요. 그 휴식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즐거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휴식의 종류에는 단순한 휴식이 있고 놀이가 있고 여행, 등산, 사냥, 철렵 등등이 있습니다. 그 휴식이 왜 즐거운가? 그것은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휴식이 고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이, 등산, 여행 등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즐거움으로 출발하지만 그 휴식이 욕심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면 다시 고통으로 바뀝니다. 고통으로 바뀐 놀이는 그 놀이가 바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컨대 밖에 나가서 축구공을 찬다. 즐거운 놀이죠. 그런데 그 축구공 차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축구공 차는 것이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등산, 여행 등도 그 등산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든가 여행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놀이가 아니고 이제 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놀이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요. 단순한 놀이, 우리들이 말하는 술래잡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요새 어린이들은 거의 하지 않는 놀이들인데요. 이런 것이 있고 좀 복잡한 놀이가 있습니다. 각종의 스포츠, 또 바둑, 장기 등등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술로 성화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노래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이런 그 놀이는 이제 예술로 이렇게 성화를 하죠. 그 다음에 중독성을 동반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든가 도박 이런 거는 이제 중독성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 놀이가 단순한 것보다 복잡해질수록 묘미가 있고 즐거움이 더 따르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인데요. 이 경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만물이 다
그 살아가는 모습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쟁이 욕심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경쟁일 수도 있고 욕심 채우는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삶이 충만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면 거기도 즐거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즐거움은 잠깐 즐거운 듯 하다가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욕구 불만이 바로 따릅니다. 예컨대 그 무슨 게임을 하다가 8강에서 이겼다 그러면 즐겁지만 다음에 4강에서 이겨야 할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 이기면 다시 또 그 결승에서 이겨야 되는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결승에서 이기면 그때는 즐거운데요. 다음 게임에서 또 이겨야 되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욕심 채웠을 때 즐거움이 따르지만 더 커진 욕심을 채우려면 또 더 큰 스트레스가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경쟁에서 승리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새들이 고기를 잡는데 쉽게 잡는 것보다 어렵게 잡는 쪽이 더 즐거움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놀이에서 하는 우리들의 경쟁이 욕심 채우는 수단이 될 때 이제 극도로 피로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놀이가 아니다. 일로 바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들의 놀이는 이미 노래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술로 승화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예술이란 그 욕심을 극복하여 행복해졌을 때 마음과 몸이 표현되는 그 형태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데요. 그때 그 행복한 상태에서 흥얼흥얼거리면 그것이 음악이 되고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 무용이 되고요. 또 붓을 잡고 이렇게 그리면 미술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다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예술인데 사람이 예술을 행복하지 않아도 예술을 하다가 보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이 욕심 채우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1등 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술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또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독을 동반하는 놀이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예컨대 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다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일관해서 나중에 욕심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 욕심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육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점점 더 욕심에 빠져들어갑니다.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래의 양심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욕심의 실체는 사실은 흙것입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것은 흙것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 게임에 빠져들면서도 중단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는데 이 욕심으로 계속 게임에 빠져서 종착역은 결국 불행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욕심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성적인 절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중독인데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째,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는 환경으로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욕심의 실체를 알고 욕심에 빠져서 그 종착역이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본심에서 오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성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그 등산을 한다든가 생명을 충족할 수 있는, 삶이 충족해지는 그런 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끽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일과 놀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과 놀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일과 놀이에 깊이 담겨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짚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문화평론가 오영진 선생님께서 컴퓨터 게임과 놀이 노동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평론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영진입니다. 오늘 저는 그 놀이 노동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컴퓨터 게임과 이제 가상현실의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게임이란 말은 뭐 비디오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겨울에 좀 있었던 일인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이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택시 운전도 하시고. 근데 그 게임이 보니까 별다른 조작이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치를 해두면 그냥 자동으로 전투를 하고 몬스터들을 잡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사님 이 게임은 왜 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거 그냥 켜두기만 하면 돈이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은 뭐냐면 사실 게임 머니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냥 게임 내 포인트 같은 거죠. 실제로 이게 환전할 수 있는 그런 머니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이제 운송하는 그런 노동을 하고 계시면서도 별다른 조작하지 않고 그냥 켜두기만 하면 어떤 포인트가 들어온 게임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또 되게 만족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하나의 그 컴퓨터 게임과 노동의 놀이에 대한 하나의 알레고리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있죠.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이죠. 요즘 세대가. 근데 이 게임에 보면 이제 wasteonroll.com이라고 해서 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제 낭비했는지 아니면 투여했는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요걸 조사한 지가 오래돼서 더 갱신이 됐을 텐데 제가 조사했을 때만 해도 가장 많이 이제 게임을 했던 시간이 한국 게이머 이제 저기 기준으로 381일을 한 기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만으로 그렇습니다. 이 게임이 탄생한 지가 10여 년 됐는데 1년 이상, 만으로 1년 이상을 플레이한 인간도 있고 그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준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보면 이제 게임 페인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고 어쩌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이 게임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근 한 10년 정도의 이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우리들의 새로운 문화는 거의 현실에 육박하는 그런 시공간에 가깝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고 1년 이상을 여기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조금 어떤 해석을 할 의무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곳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일이 어떤 지점에서 비판받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현대신화에서 그 어른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축소시킨 게 장난감의 세계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아이들의 이 놀이의 세계라는 것도 순수한 놀이적 세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어른들의 세계를 이렇게 흉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의 세계야말로 사실은 우리들의 이데올로기를 잘 어떻게 보면 이제 축약해 놓은 그런 공간일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냥 오늘날의 컴퓨터 게임의 공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 게임의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곧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미스테리한 저택에 들어가서 이제 퍼즐 놀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뭐,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라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의 이제 저의 그 난점, 그러니까 저에게 괴로웠던 점은 한 문을 열고 다음 방을 열고 다음 방을 또 열었을 때 그 방문을 열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계속 제한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4번째 정도의 문을 열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 40분 정도 기다리면 포인트가 계속 쌓아가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쌓일 때까지 제가 이제 게임을 못 하는 거죠. 안달이 나 있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열 방법이. 바로 현금을 지불하면 되죠. 요즘 현질이라고 부르는 행위인데, 제가 돈을 내면 이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열고 또 마음대로 놀이를 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현금 지불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게임이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 포인트가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 게임의 어떤 리듬에 맞춰서 놀이를 하게 되는데 항상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뭐 발표나 공부하는 시간 말고 남는 부스러기 시간에 이 게임을 계속 열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게임은 나의 그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 시간, 그 여유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나의 여가 시간까지도 다 흡수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약간 그래서 좀, 뭐랄까, 후회가 좀 됐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플레이한 이 스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테이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제 스테이지에 와서 뭔가를 또 캐갈 수 있는 그런 그 스테이지로 제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의 플레이의 어떤 하나의 습관이나 방식이 녹아있는 이 스테이지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스테이지로 제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게임의 디자인에 하나의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사실 창의 노동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건데, 게임을 조금 무료로 한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걸 감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런 많은 게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야밤에 하트 보내가지고 게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런 게임들 생각해 보면은 그 추천을 하는 그 바이럴 마케팅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 전화번호부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편으로 나는 게임사의 홍보맨이죠. 영업사원이죠. 그런데 동시에 게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게임 내에서 논리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컴퓨터 게임에서 겪고 있는 어떤 난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놀이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노동력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걸 모른 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미스테리 만화라는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런 걸 깨달은 순간에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부스러기 시간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것, 그리고 나의 이런 스테이지 노동이 누군가의 이제 노동으로 제공되는지죠. 왜 이것을 근데 미리 공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뭔가 중첩되는 경험을 놀이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놀이를 노동처럼 열심히 했다, 노동을 놀이처럼 열심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는데 노동을 몰래 시키는, 그래서 착취당하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을의 이제 지위에 놓여 있는 그런 게이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하트 노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동의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증권연구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실업률이 1% 늘어나면 게임 이용 시간은 0.7% 늘어난다. 근데 그럴 것 같죠. 요즘 세대는 뭔가 이제 내가 백수가 된다,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놀이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놀이의 형태는 대부분 컴퓨터 게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놀이 노동의 개념을 적용하면 그 실업의 상태까지도 사실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놀이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진짜 지금 세대의 이 놀이란 건 굉장히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들의 놀이까지도 노동으로 다시 전환되는 마법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놀이 자체, 그리고 즐거움 자체가 하나의 이제 교환되는 형식으로 지금 전환되는 이런 상태를 이제 유의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이 이제 멋지긴 한데, 아무튼 우리들의 이런 놀이 노동을 지칭한 비판적인 개념들이에요.
그 뭐 대표적으로 놀이노동을 하는 존재들은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중국의 그런 골드 노동자들이죠. 이분들은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이 게임 회사, 그 게임 그 아이템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정해진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회수할 때까지 노동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템은 어디에 팔리냐면 그 당시에는 북미 유저들에게 팔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팔리는 걸까? 게임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북미 유저도 한 10시간 열심히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저 중국 노동자의 게임 아이템을 사는 걸까?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 자기가 1시간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뭐 10시간 플레이한 저 중국 노동자의 아이템을 좀 싼 가격에 사오는 게 자기의 이 놀이 노동의 시간, 투여된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이 게임 내 우월한 지위, 어떤 우월감 같은 걸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이템을 그의 시간을 사서 가져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게임 아이템 시장이란 것은 그냥 그 왜 데이터 쪼가리를 그렇게 팔고 사고 팔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의 시초 축적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 그대로 이제 제1세계, 뭐 제2세계, 제3세계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노동 시간과 가치에 대한 그런 축적이 이제 여기서 잉여 시간이 발생하고 그것을 축적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그렇다면 왜 그걸 사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우월한 지위, 그 감정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제 이런 시간을 사고 파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욕망이 이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게임 아이템 시장이란 것은 이해할 만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냥 가상 위에 왜 그런 시장이 열렸지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많은 의미화된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뭔가 영웅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다른 경제적 조건이 없지만 뭔가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욕구들이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이런 감정의 형태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이제 이런 게임 아이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리얼한 어떤 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욕망의 구조,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구조, 그리고 컴퓨터 게임의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뒤섞은 어떤 하나의 구조체, 그것을 분석하는 방식을 유의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 개념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놓여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놀이란 건 내면의 기쁨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의 기쁨 같은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교환 가능한 것이 되었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 교환물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제는 이제 지금의 게임 개발사가 게임의 그래픽이나 어떤 뭐 시나리오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런 유저의 욕망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잉여 시간을 모두 다 이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게임을 디자인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욱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미스터리 만화의 그런 구조가 거의 모든 게임에 특히 이렇게 적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퍼즐 게임도 비슷한 그 감각으로 플레이하게 되고 롤플레잉 게임도 비슷한 감각으로 플레이하게 되고 아무튼 게임의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플레이하고 싶다라는 감각만 주는 일종의 이제 중독적인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할 만한 공간들을 모조리 다 흡수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네그리 하트가 이제 쓴 그 제국에서 이런 말 하죠. 뭐 일찍이 이제 2000년 초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정보와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제국의 비물질 노동은 생산을 추동하는 욕망과 마케팅, 전방위적인 감시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비물질 노동이란 것은 결국은 어떤 이런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이 안에서 사실은 놀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비물질 노동의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오늘날 게임 노동 혹은 게임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착취당하기 쉽게 이렇게 지금 가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했지만 그냥 그런 얘기는 좀 삭제하고요. 그 게임 역학에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게임을 다 이제 쓸만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4가지 역학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약속 역학은 뭐냐면 자 오늘 12시에 모여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들 공지를 내리는 순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12시에 좀 모이고 싶고요. 지휘 역학은 뭐 당신은 레벨이 몇이야라고 이제 지시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레벨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끌어내는 방식이죠.
진행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50% 했습니다라고 하면 50%도 참을 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계속 플레이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욕망의 디자인 같은 것이죠. 협력역학은 5명에서 모아오면 더 많은 보상을 줄게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플레이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더 이제 바이럴 마케팅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날의 게임들이 이 4가지 역학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게임의 그 역학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의 역학에 가깝죠. 가까운데 특히 제가 우선 이해제기하고 싶은 역학은 뭐냐면 지휘 역학입니다. 우린 보통 게임에 보통 초보 레벨로 들어가죠. 1레벨로 들어가죠. 그리고 더 높은 레벨을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레벨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레벨을 원하거든요. 그것은 대부분의 게임이 초반 플레이 거의 30분 만에 우리들을 패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초보 레벨에 뭐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인식을 시켜주죠. 내 이 뭔가 지금 낮은 신분을 인식시켜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휘역학은. 넌 뭐뭐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체험들을 초반에 다 시키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임 역학의 상당 부분은 네거티브한 부분으로 우리들의 욕망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점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은 또 한편의 모욕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뭐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드나 이런 생각 하시겠는데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쓰는데 어떤 하나의 모욕감을 줌으로써 어떤 하나의 이런 교환 행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딘가 가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 그런데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컴퓨터 게임의 플레이가 저는 분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게임 공략이나 단순한 속임이 아니라 이런 게임의 어떤 환경 그리고 게임에 임한 우리들의 욕망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튼 이런 놀이 노동자가 처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짧게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놀이도 자본의 큰 범주 안에 예속되는 현상에 대해서 최근 일하고 있는 여러 게임 관련해서 우리 오용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님께서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민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양의 문인 사대부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겼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이기동 선생님께서 어떤 뭐 하늘마음, 뭐 욕심버림 등등과 관련된 뭐랄까 좀 의미 있는 놀이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 놀이에 관한 어떤 본원적인 그런 어떤 그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마음에 입각해서 현실적 상황 속에서 과거 우리 그 문인 사대부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과거의 동양 문인 사대부들은 어떤 것을 소재로 삼아서 놀았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분석할 때는 그 은일지향적인 삶,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하루를 보냈던 그런 삶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그 일정 정도 그 과거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이 텍스트를 통해서 문인 사대부들이 하루에 어떤 그 놀이를 하면서 즐겼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한나라 말기 때 중장통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쓴 그 낙지론이라고 하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뜻에 맞는 그런 어떤 식의 삶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즐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귀에 해당하는 낙지론과 그다음에 남성대 그 라대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이 산은 고요하고 해는 길다. 마치 요즘입니다. 지금 그 이 그러니까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옮겨가는 정말 좋은 계절에
어떤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특히 송대 문인들 내지는 사대부들이 즐겼던 그 놀이의 어떤 큰 틀을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자료는 이미 다 주어졌으니까 쉽게 풀이하면은 서화 창작을 하면서 뭐 하루를 뭐 보낸다든가 또는 이제 바둑을 두면서 하루를 보낸다든가. 근데 이제 우리가 바둑하면은 요즘 뭐 주로 남성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나라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여성들이 또 바둑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선놀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차에 대한 어떤 그 차는 이제 세 가지를 따지는데 차를 우리가 이렇게 우렸을 때 그때 어떤 차 색깔, 그 다음에 향기, 그 다음에 이제 맛이 어떤가 이렇게 색향미 세 가지를 따지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렇게 서로의 경쟁 놀이가 있었어요. 이건 송나라 때 일어난 그런 어떤 차에 대한 어떤 문화인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성문이면 금성문, 또는 뭐 기존에 이 종이에 써진 그런 어떤 이 서예 작품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감상을 하는 이런 어떤 식의 어떤 뭐랄까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이제 그런 놀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등산이나 또는 이제 이 뭐 노자 장자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철학을 논한다든가 아니면 뭐 선종과 같은 그런 또 이 식의 어떤 그 철학들을 논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하루를 보냈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런 놀이를 우리가 이제 방내 놀이라고 하는지 우리 현실적 삶 속에서 이 어떤 놀이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또 놀이와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방내 문화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방내 놀이라고 제가 일단 좀 표현을 했는데 이런 방내 놀이는 이제 아까 은일적 삶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신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몸이 물러나서 물러난 상태에서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이게 이제 낙지론 속에 일단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예컨대 산소 공간에서 산보하면서 바람 쐬고 한가롭게 논인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울가에 가서 발을 씻는 이른바 탁족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놀이. 그 다음에 이제 낚시와 또는 사냥.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동양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봄철에 비가 안 오면 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런 기우제를 지내는 곳은 대부분 이 물가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상징적인 이 동물이 바로 용인데 그 용이 물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한테 예를 들어서 비를 좀 내려달라라고 하는 비는 그런 어떤 공간이 이제 바로 이 기우제를 지내는 무우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공간에 가서 또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가 지면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이른바 영위기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이제 또 영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낮에 행해지는 낙지론에 나오는 그런 어떤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정 일장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놀이 중에 하나는 시간 보내기 중에 하나는 이제 낮잠이 이제 제일 먼저 거론이 됩니다. 낮잠은 뭐 관리적 삶을 버린 상태에서 사실 은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행복감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낮잠을 잔 다음에 이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렇게 읽는다든가, 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다든가,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여 먹는다든가,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또 산속에 가서 또 이렇게 산보하고 또 탑격도 하고 또 가면은 또 이 사슴이 항상 또 나와요. 그럼 또 사슴과 또 뒹굴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마을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평소에 아는 친구들 만나면 수다도 떨고 그리고 이제 저녁농을 감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정일장 속에 나오는 어떤 은사의 하루 놀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밤에는 어떤 식으로 놀았느냐라고 할 때 이 밤의 놀이는 앞서 말한 낙지론에 나오는데 이 밤의 놀이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노자 장자에서 말한 그런 어떤 그 철학을 서로 이렇게 그 토론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뭐 신선되기를 추구한다든가, 또는 좀 쉽게 말하면은 친구를 삼아도 이 조물주와 친구를 삼아서 함께 이렇게 논의는 그런 어떤 정신경지를 추구하는 식의 어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적 삶의 세계를 떠나서 우주 밖까지, 우주로까지 자신의 어떤 정신 영역을 확장하는 이런 어떤 그 정신적 놀이를 또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밤의 어떤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앞서 우리가 말했던 이 낮의 놀이 가운데 가장 이 문인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즐겼던 대표적인 놀이가 이제 징점이라고 하는 그 공자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 문화 중에서는 뭐 약간 그 광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광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인데, 이 징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자가 평소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같은 늦봄에 이제 여러 무리들과 더불어서 아까 기우제 지내는 그런 그 공간 기수라는 곳에 가서 뭐 목욕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바람 쐬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흥얼흥얼거리면서 그 즐거운 기분을 누리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봄 소풍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즐겁죠, 봄 소풍. 그런 어떤 그 봄 소풍과 관련된 봄의 한철 그렇게 즐기는 이런 그 즐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이후에 이 동진 시대 때 왕이라고 하는 그 서해 성인이라고 일컬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 난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자에서 당시 위진 시대 때 그 유명한 그 명사들 한 40여인이 모여서 이 굽이굽이 흐르는 그 물에다 잔을 띄우고, 그리고 이제 그 잔이 머무르는 곳에 앉아 있는 인물이 시를 짓는, 시를 못 지으면 벌주를 마셔야 되는 뭐 이런 그 놀이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라시대 포석정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그 놀이를. 이런 놀이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 한때를 이렇게 즐겼던,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왕이지가 그 놀이의 어떤 전반적인 전경을 쓴 유명한 그 서예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중국 서예서에서 행서에서는 최고의 그 어떤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당태종 이세민이 워낙 그 작품을 좋아해서 그 작품을 자기 무덤에 묻어버려라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이 원본은 볼 수 없고, 다만 이제 왕이가 당태종이 그 작품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대 유명한 그 당시 서예가들에게 임모해라라고 임모하게 하고, 그 임모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송 사대부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원에서 나름대로 또 모여서 우아하게 삶을 즐겼던 이런 또 서원 아직과 같은 모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유구전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낚시와 뱃놀이를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그런 낚시와 뱃놀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뭐 내가 그런 어떤 그 낚시와 뱃놀이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놀이 어떤 그게 아니라 결과서는 어떤 은일적 삶을 이렇게 즐긴다라는 이제 그런 그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놀이와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포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장자에 소를 이렇게 해체를 하는데 마치 춤을 추듯 어떤 그 위대한 어떤 교양국의 지휘를 하듯 그런 칼로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소를 잡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기교의 숙련성에 의해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묵희, 먹장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먹장난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놀이는 오히려 그런 결과에 의한 작품은 또 굉장히 또 평가받는 작품이 돼요. 그런 식의 어떤 이 놀이를 통해서 또 일과 놀이의 경계를 없애는, 모호해지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노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기동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하면 이제 욕심을 버림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일삼을 것이 없는 것을 일삼하라
라는 또 이런 경계 속에서는 또 놀이문화의 어떤 또 독특한 면을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문인들이 놀았던 그 놀이문화 속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 피에로 보르디유의 그 구별짓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의미가 담긴 놀이였고, 또 이런 어떤 놀이 속에는 때로는 일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을 보면은 당나라 때 이제 궁궐의 여인들이 이렇게 그 바둑을 두는 어떤 모습인데, 승자는 당연히 오른편에 있는 인물이 아마 승자 쪽인 것 같아요. 여유만만하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제 문징병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그 이 화가가 그린 아까 그 이 왕이지가 난정에서 모임의 어떤 전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그 정자의 가장 가운데에 앉아 있는 인물이 이제 바로 왕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지가 이제 그때 당시 썼던 그 이 난정서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봄철의 그 탁족의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실 때는 그 뿔룩 나온 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뿔룩 나온 배는 그만큼 과거에 이 사람이 그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명나라 그 주첨기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황제가 자기가 아끼는 그 신하에게 내가 그냥 장난삼아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화제글이 있어요. 지금 누워있는 배를 뿔룩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누워있는 인물은 바로 제갈량을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북송대 휘종 황제가 당시 신하들을 이렇게 그 모아놓고 봄철에 그 궁궐에서 차를 대접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작품입니다. 휘종은 왼편에 있는 그 흰옷을 입고 자 드시게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휘종인데, 휘종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할 때 그 그림이 안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같이 차를 가지고 이제 서로 누가 더 색향미를 잘 냈느냐라고 하는, 왼편 쪽에 보면 이제 맨 아래 있는 분은 이제 자기가 차 끓인 걸 가지고 이제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그 위에는 이제 자기가 끓인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를 마시고 있는 이러한 어떤 전경을 이제 그 투차 이 발음이 좀 다냐 차냐 좀 그 애매한데 이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부인데, 그 뭐 말로는 어부라 하지만은 노를 이렇게 그 붙잡고 졸고 있는 낚싯줄은 뭐 전혀 풀지도 않은 그런 은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이제 화재 속에 보면은 제일 위에 초소를 쓴 화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름을 내가 낚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농어를 낚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화제를 통해서 은일적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 이 휘종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휘종이 이렇게 그 우리 식으로는 검은고를 또 이렇게 타는 그런 어떤 그 식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한때를 보냈던, 황제로서는 대단히 무능한, 황제는 부업으로 삼았던 인물이고 결국 송나라를 망하게해버린 북송들.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뭘 하고 놀까라고 하는 거, 밤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줄 없는 검은고를 타는 또 이런 어떤 또 운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은고를 잘 보시면 줄이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튕기는 듯한 이런 어떤 식의 정면을 이제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그냥 코로나만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번 시간 끝나면은 이제 수업 이렇게 듣고 술 한잔 하라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문인 사대업들의 놀이문화에 관한 내용은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는 그림들 많이 감상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우리의 선조들, 뭐 동양 문인들은 어떻게 노래를 즐겼는지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국대 임봉우 교수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스포츠 문화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성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의 삶에서 일과 놀이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질에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 이 직결되어 있는 이것은 걱정이 없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그 전제로부터 자유로움, 경제력이겠죠. 자유로움을 떠올려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과 놀이라고 하는 삶의 질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일에 더 가깝습니까? 놀이에 더 가깝습니까? 그냥 바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놀이에 더 가까웠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스포츠 문화에서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성이라고 하는 주제 발표를 하게 될 스포츠 사회학을 연구하는 단국대 임봉우입니다. 임봉우. 이 순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제가 스포츠 문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스포츠 문화 하면 되게 너무 어감이 큰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부분의 것이 있습니다. 발표 순서를 문화의 의미와 스포츠 문화라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스포츠 문화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시작점에서 시작된다는 그 체계를 한번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놀이성, 게임성 중에 놀이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그 놀이의 게임, 스포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여가 시대의 신체 활동의 놀이성이 일과 놀이의 경계가 어떻게 스포츠 문화에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화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의 종합체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언어, 행동, 도구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럼 스포츠 문화는 다른 것인가? 스포츠 문화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문화도 일반 큰 문화의 유사한 아니면 그 문화와 같은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의 종합체로서 모든 스포츠 활동의 양식, 이렇게 저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포츠 언어, 스포츠 행동, 스포츠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저희가 같이 전제합니다. 그럼 이 스포츠는 신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라는 것이 인간이 움직임을 할 때 어떤 수단이겠죠. 그 수단에 대한 부분의 것을 가지고 일과 신체 활동이 어떤 맥락으로 달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놀이, 게임,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휴먼 무브먼트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온 학자가 있죠. 루돌프 라만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보면 인간이 움직임을 할 때에는 신체 활동이 수단이라고 하는 즉 일이겠죠.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움직인다. 그 다음 신체 활동이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하는 신체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축으로 이렇게 인간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체 활동 자체가 목적인 것은 플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플레이, 즉 놀이죠. 게임,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플레이와 게임 사이에는 체계화 정도나 또 그것이 스포츠에서 더 크게 제도화되고 그것이 좀 전에 우리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화돼 버리는 신체 활동의 수단이 되어 버리는, 예를 들면 프로 스포츠가 신체 활동 자체를 수단으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일로서 빠지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놀이, 게임, 스포츠 관계 도식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딱 떠올리실 때 화면에 보이는 위 상단의 그림과 하단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하게 되면 상단에 우위에 있거나 이렇다, 게임, 플레이 이렇게 체계를 계단식으로 볼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스포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포츠가 존재한 이유는 밑에 하단의 그림 평면들을 보시면 플레이 게임성이 스포츠를 이루는데 가장 근간이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글화시켜서 다시 보면요. 놀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대등하게 스포츠 안에서도 허구와 비생산성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공존합니다. 거기에 게임으로 올라가면 놀이보다 조금 올라선 게임으로 보면 불확실성과 분리성,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포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경쟁성, 확률, 신체 및 전술에 의한 결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와 게임의 가치. 스포츠는
그것과 더 추가하면 신체적인 기량, 특히나 격렬한 대근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 제도가 가치, 규범, 기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관계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주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스포츠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놀이 안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세 구간이 있죠. 그럼 이 세 구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올 시대의 공간의 유연성이, 생각할 수 있는 유연성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스포츠는 다 규정되어서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스포츠까지 오는 그 과정 안에 놀이와 게임에 대한 그 남는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왜 그런 구간이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어있는 공간이, 놀이 공간이 가장 3칸이나 비어 있었죠. 이 놀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인간에게 놀이인을 제시한 후이징가라는 학자가 있으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을 줬습니다. 인간은 왜 다른 동물과 달리 동굴을 벗어났지? 그때 우리가 아는 곰님은 아직도 거기에 계신데, 우리 동물류인 우리 인간은 왜 동굴을 벗어났지? 그리고 왜 집을 바꿨지? 왜 옷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이것을 호모 루덴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인간에게는 놀이라고 하는 부분의 인간은 놀이를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후이징가가 놀이인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놀고, 음악을 가지고 놀고, 그리기를 가지고 놀고, 또 신체를 가지고 놀 것이다. 이런 것을 바탕하에 우리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놀이라고 하는 성,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포츠 안에 있는 그 놀이라고 하는 성은 많은 장에서 그것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스포츠 문화 안에서, 제한적으로 문화 안에서, 스포츠 문화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 스포츠 문화, 또는 왜 그 세 개가 비어있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일과 놀이하게 되면 스포츠는 어디가 더 가까우신가로 느껴지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체계는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런 인식체계가 대단히 지금 여러분 오늘 갖고 있는 화두의 경계가 거기서 규정지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농경사회, 전에는 채, 집, 수렵이었겠죠. 그 다음 그 농경사회를 넘어오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사회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산업사회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폭의 세계가 인간의 원래 태초의 어떤 본질, 놀이의 본질, 이것을 지금 인식시켜 놓은 것이라서 제가 여가가 생성되는 것과 그 산업사회가 부작용으로 우리 신체 활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제한을 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사회 기계화는 부작용으로 신체 활동을 많이 안 하게 만든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안에 특히나 일의 효율을 만들기 위한 대단한 것이 발견했는데, 그건 분업화라는 겁니다. 그 분업화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인지 결여, 행동장악 결여, 창의능력 결여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업화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업화는 이해 효율을 극대화를 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는데요. 막스가 말한 옷핀을 만드는 방법의 생산성 분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 혼자 하루에 옷핀이라는 거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옷의 핀인데요. 이 옷핀을 만드는 공정의 최초의 기존에 만들었던 생산 방식은 한 사람이 20개를 만들어내는 생산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분업이라는 것이 투입이 되니 하루에 한 400개로 이렇게 한 사람, 나누게 될 한 사람이 400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업의 일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업화된 것의 부작용, 우리 인간에게 신체 활동의 부작용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옷핀을 어떻게 만드냐면, 옷핀은 앞에 경첩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실 같은 철사가 있죠. 그걸 조립하는 걸 다 구간을 나눠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장악감 결여와 전문화되어 있는 곳에서 인간은 어떤 전체 과정에 있어 부속품화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시대 또는 후기 산업사회 이후에 오는
변화의 여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환으로 변화가 될 텐데요. 거기 안에 스포츠는 또는 놀이는 이런 성격으로 바뀝니다. 자, 여가의 성격을 보면 과거에는 좀 전에 발표하셨던 우리 조민환 교수님께서 어떤 층, 권력층이죠. 그분들의 문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과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중화가 되면서 소비 지향적 특성이 여가 행복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현대 여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미래를 예측하는 이론들이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이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 지식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의 것이 우리 인간사회에 지나면 여가사회로 도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가가 가진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가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일과 대비되는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 갑비가 말하고 있는 이 여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일에 굴려서 벗어나는 것,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 자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자신의 의지를 바뀌는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여가적인 측면으로 여가적인 시간 안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자, 전에는 생활 필수품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감성적 소비품입니다. 예를 들면 검정 고무신을 다 같이 신었다면 지금은 나이키나 다른 브랜드를 자기 취향에 맞는 감성적인 소비품으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적극적인 여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곳에 보면 우리가 신체 활동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 5일 근무제가 되면 2000년 좀 떨어져 있는 지난 버전인데요. 만약에 5일 근무제를 한다면 희망 여가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린 기존에 TV나 비디오 감상을 하게 된 것이 22.1%가 감소가 되고 나머지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여가 스포츠 활동, 등산, 낚시, 주말 여행 이런 것들로 많은 여가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 이렇게 돼서 스포츠 문화하고 제가 일반적인 여가 개념, 그 다음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에 일과 놀이하면 더 가까웠게 놓는 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놀이성이 지금 달리 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스포츠에서는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의 기회가 스포츠가 없어진다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화로 인해서 일과 놀이는 경계가 분명해졌었습니다. 지난 사회가. 그런데 현대 사회는 다시 일과 놀이의 경계가 새로운 형태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소부화를 보면 산업사회 이소부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이가 이랬대. 이것을 저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또는 저는 제 자식에게 어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미와 배짱이가 계속적으로 그런 일과 놀이가 있다면 그런 것에 어떤 이 시사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의 것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많다. 특히나 우리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말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맞다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뇌과학의 발달로 이제 신체가 오히려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입증되고 있는 부분의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포츠 안에서 놀이,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재조명해야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과 놀이는 스포츠 쪽에서는 우리 김정원 선생님은 잘 아시죠? 여가학자로서. 근데 일의 반대가 놀이. 오늘 경계를 봤는데요. 일의 반대가 놀이가 아니라 놀이의 반대는 우울함이라고 이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이 놀이와 일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존되고 보완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놀이성을 빼면 다양한 도전에 대한 욕구나 이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서 우리는 황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스포츠가 신체 활동을 매개로 가장 강력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 있어서 놀이성은 지금 지나온 어떤 시대로부터 지금 새로 재조명되는 그런 것으로 다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개념부터 현실의 문제까지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의 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네 분 연사님들의 발제를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제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다른 분들의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임봉우 교수님 오래 기다리셔서 발제하셨는데요. 네. 앞선 세 분 발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먼저 발표하신 이기동 회장님, 조민환 교수님, 또 오영진 평론가님이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소사역에서 관심 갖고 있는 놀이성에 대한 것을 되게 좀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의미로서 오늘 많은 배움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반드시 궁금한 점은 같이 가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민환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일과 놀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토론하는 주제로 되겠지만은 그 경계 자체를 꼭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경계를 없애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 그 경계 자체가 없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의 어떤 핵심적 주제가 행복감을 주느냐, 어떤 즐거움을 주느냐, 어떤 자유로움을 주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때로는 일과 놀이가 구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그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과 놀이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역시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상보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짝패 개념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짝패의 개념이 뭔가 오늘날 제 생각에는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더 뒤틀려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뒤틀린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기동 교수님 처음 발제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 다양한 발표 내용을 듣고 역시 이 여러 가지 알게 되고 해서 좋았는데요. 한 가지 오영진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게임 문제, 이건 저도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거의 어린 소년, 청소년이 폐인이 된 정도까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잠깐 게임 중독을 사실은 돼 보니까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에 욕심의 늪에 빠져들어가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거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거기다가 또 놀아나는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네. 자기는 즐겼는데 남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될 것 같고 좀 그렇죠. 깊이 좀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포럼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이 포럼 이후에 또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의 장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주제 토론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민환 교수님께서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고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나 두 분 발제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애매해지는 것, 사라진다기보다는 애매해지는 것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전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가? 심하게 여쭤보셨는데요. 악몽인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누군가에겐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먼저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민환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과거 문인 사대부들의 어떤 놀이 문화를 이렇게 주제로 삼은 것은 물론 이제 시대적 어떤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또 신분 계층의 어떤 어떤 경계가 사라짐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그 현상 뭐랄까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도 변하기는 했어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우리 지금 뭐 이번 어떤 발표에서 이제 많은 뭐랄까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됐지만은 어떤 행복과 즐거움과 어떤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오늘날 그런 과거 문인 사대부들의 어떤 그 다양한 그 놀이를 통해서 한번 좀 새롭게 재해석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거 그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아까 이 오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어떤 그 문제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아마 이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도 많이 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사실 은사라고 하는 인물들 자체가 이제 뭐 저는 농담투로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 있는 백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능력 있는 백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쪽에 자신이 속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능력 있는 백수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또 이런 것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봉훈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영역이 일과 놀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첨예한 갈등이라기보다는 논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인데요. 일과 놀이라고 하는 경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로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에 어떤 경제적으로서 탈피를 한다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욕구를 작동시키는 것이 놀이 쪽에 그 속성에 대한 것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성이 다양하게 많이 일어난다면 그런 쪽에 또 경제적인 활동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이기동 교수님 앞서 처음 발제해 주실 때 일과 놀이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정의해 주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에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근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놀이가 일로 바뀌는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는 이제 즐거움인데요. 그 놀이가 이제 일이 돼 버리면 엄청난 이제 힘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가 굉장히 즐겁고 그런 건데, 그 스포츠를 통해서 금메달을 이제 따야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져가면 그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뭐 도저히 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건데, 태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을 하다 보니까 그 철학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욕심을 없애는 건데요.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경계가 없는 건데, 그 노자 같은 노자에도 무의의 일에 처한다. 그러니까 일함이 없는, 함이 없는 일, 그게 무의지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임이 일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최고의 경지이긴 한데요. 오늘날 이런 진리로 향해 간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엷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피폐해져서 모두가 불행해졌다
불행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텐데 그럴 때에 최후로 도달하는 그 인간의 움직임은 놀이와 일의 경계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재 선생님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젊은 혹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나 여러 부분에서 일을 경험하는 혹은 놀이를 경험하는 어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서부터 컴퓨터 게임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까 좀 저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일과 놀이의 경계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제 경험에서는 항상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뭐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실 때 당신 몇 킬로 칼로리 소비했습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이런 신체 노동을 놀이화시키는 방식이죠. 축하드립니다. 뭐 몇 칼로리 뭐 소비하셨어요. 근데 즐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즐겁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그러려냐고 봐주는 것뿐이지 약간 기만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과 일을 이제 게임화한다라는 건데 게이미피케이션의 지금 현재 이 발산되는 과정이 조금 기만적인 게 문제인 거고요. 그 놀이가 어떤 놀이여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놀이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세울 수 있는 놀이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속여지는 방식, 속임을 당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특정한 룰이 있으면 그 룰에 그냥 강제로 이렇게 복속돼서 따르기만 하는 방식, 그런 놀이라면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악몽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이 놀이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어떤 놀이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룰을 내가 세울 수 있는 용기와 권리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놀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대의 놀이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정말 잘 놀 수 있을까? 잘 노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기동 교수님 먼저,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잘 놀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일할 때의 그 고달픔에서 그 벗어나고 싶은 그 희망이 놀이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놀이를 할 때도 또 그 무슨 그냥 단순히 놀면 재미가 좀 적어서 욕심을 또 거기다가 가미를 합니다. 예컨대 뭐 단순한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내기를 한다든가요. 그런 그 내기에서 이제 또 욕심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즐거운 상태로 이렇게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더 과해지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뭐 걸고 하는데 이게 좀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좀 심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좀 꺼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너무나 그 놀이를 하고 난 뒤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건전한가 그걸 찾아보는 노력을 많이 각자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기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천상병 시. 시인이 귀천인가 시에서 뭐 잘 놀다 갔다라고 그렇게 한 그 시구가 생각나는데 그런 우리가 이gun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해서 놀았을 때 그게 자기에게 어떤 그 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뭐 개인에 따라 뭐 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 현대적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상세하게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한번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천상부 시인처럼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한 세상 이렇게 해서 보낸 그것 자체도 그냥 놀이처럼 생각해 버리는 뭐 그런 놀이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예. 관련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장휘성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면서 부담감 없이 놀려면, 뭐 잘 논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게임에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오영진 선생님. 뭐 게임은 잘 뭐 지금 바로 뭐 떠오르진 않지만 재미난 요즘 현상이 있는데 이제 직장인들이 그 이제 노동을 하루 종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서비스를 많이 구독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볼만한 그런 체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미드 같은 거 되게 길잖아요. 그냥 그걸 스트리밍 해놓고 그냥 밤새 자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진행된 상황을 보고 내가 한 6화까지는 대충 봤구만. 이게 근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놀 시간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수동적인 행위를 자기가 놀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미화시켜서 체면을 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사회? 근데 이게 그냥 바쁜 게 아니죠. 엄청 바쁜 현대사회인데 이 엄청 바쁜 현대사회를 부담감 없이 논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나는 그래도 틀어놨으니까 오늘 미드를 한 6화까지는 봤지라는 자기 최면으로 다시 또 소화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바쁜 혹은 바쁜 이 체제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은 너무 이상한 놀이 방식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제가, 네. 그러니까 남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막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부담감 없이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스포츠일 수 있는데 그러기를 장희성님께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일은 정신적이든 신체적인 어떤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억눌리거나 갇혀있죠. 그러면 저는 그 갇혀있는 신체다 정신은 신체 활동을 바깥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유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택근무 혹은 비대면 강의가 익숙해진 요즘 집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생활 속에서 일과 놀이를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이긴 한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요. 우리 이기동 교수님, 저 요즘 재택 많이들 하는데요. 예.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젊은 그냥 세대가. 그 일반적으로 일과 놀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구분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즐거운가 좀 힘드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그 고생스러운 건 거의 일이고 즐거운 건 되게 이제 놀이인데요. 그래서 놀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불행해지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제일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자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심이 다 다른데요. 자기가 가진 욕심을 만큼 가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욕심이 적은 사람을 보고는요. 저렇게 착해 빠져서는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걱정을 하고요. 자기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고는 저런 놈 때문에 나라가 안 돼.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우린 좀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조민환 교수의 그 놀이를 쭉 들어보면요. 그런 놀이는 무한히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욕심을 거의 버린 상태에서의 놀이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가 부담 없이 놀 수 없는 것은 그 놀이조차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요. 채울수록 커져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놀이도 결국 스트레스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오영진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이
조 질문, 민희정님의 질문과도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예. 저도 요즘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온라인에서 제가 놀이적인 일을 하고 일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신은 차리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말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이제 규칙을 쌓아나가면서 하고 있는지 이 경계 구분은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완전히 강제되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다만 아무튼 내가 스스로 룰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차이가 오히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간 저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그냥 알고리즘에 막 끌려다니면서 끝까지 막 스크롤링하는 죽음의 스크롤링을 하기도 하잖아요. 몇 시간이고 하죠.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알면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일과 놀이의 이런 어떤 구분법이 이 가상 세계와 이 현실 세계가 연결된 상황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구분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신 차린 사람과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 뭐 디지털 중독이 된 사람과 디지털 디톡스가 된 사람 사이의 차이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은 현실의 문화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잘 갖춰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임봉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김정훈 선생님의 말씀을 좀 빌리면요. 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유정님께서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자기의 선택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계획하고 연습해 보는 것이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기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조명호 교수님 학생들과 비대면 수업을 좀 요즘 하고 계실 텐데 네, 저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제가 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 자체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더 부자연스럽다는 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회사에 있을 때는 하다못해 뭐 잠깐 뭐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뭐 이렇게 먹고 그러면 그게 허용이 됐는데 이제 재택근무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 감시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는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저걸 굳이 일과 놀이를 막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또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좀 제가 좀 약간 좀 핀트에 어긋나는 그런 뭐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한 내용과 연계해서 이제 당나라 때 백거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은사적 삶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 요즘 말하면 재벌급의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은둔을 꿈꾸는 이걸 대은이라고 합니다. 큰 은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속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은둔을 꿈꾸는 이런 인물을 이제 소은이라고 해요. 근데 중은은 뭐냐?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위 관리도 아니고, 맨 하급 관리도 아니고, 이제 적당한 그러니까 우리 구급 공무원으로 구급의 이렇게 공무원 구분으로 따지면 몇 급 정도 해당할까요? 그게 아마 5급에서 아마 한 7급 정도 사이, 요 사이일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벼슬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고위 관리를 했을 때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정무적 책임도 없고 또 소원이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적당히 월급도 나오고 뭐 책임감도 없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편안한 삶을 뭐 즐긴다라고 하는 이런 또 사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놀이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이 어떤 우리가 이기동 선생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런 일의 어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런 또 때로는 이제 그게 조금 더 어떤 예술적 그런 차원의 좀 장기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도리어 또 하나의 또 경제적 어떤 이익도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또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우리 민주정 선생님 답변에 대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전반적인 오늘 주제 쪽과 혹시 좀 연결성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해서 어쨌든 뭔가 좀 버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우리 또 피로사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능력 있는 그 자신의 그 능력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피로해진다라고 하는. 근데 좀 버리면 조금 더 이제 그 일반 우리의 경계가 조금 이렇게 좀 무화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제하신 연사분들 모시기 전에 이 포럼 주제와 관련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책,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을 좀 한 권씩 추천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발제 순서와 반대로 가겠습니다. 임봉훈 교수님 먼저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세로토니카라 이래서 라고 하는 제목의 이시영 선생님이 책을 내신 거가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많은 선구자, 철학자들은 서성거리면서 사색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뇌과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네요. 어떠한 것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연동되어서 그것이 풀린다. 고구마 휴지처럼 쭉 따라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문 용어는 체인 어소시에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또 조금 더 바꾸면 요즘 유행하는 소크라테스가 나오더라고요. 소크라테스 워킹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5분 정도 걸으면서 어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점을 놓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이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민환 교수님 어떤? 네, 제가 그 임채성 교수의 상징과 인상이라고 하는 뭐 책을 추천한 이유는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개의 그림들을 이제 뭐 보여드리면서 뭐 나름대로 조금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동양의 그림은 그 작가가 그 자신의 어떤 그 뜻을 자신의 어떤 사상을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그 나름대로 굉장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상징과 인상이라는 책을 뭐 일단 추천 도서로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진 선생님은 어떤 책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뭐 제가 이 컴퓨터 게임의 세계 혹은 네트워크의 세계를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런 러니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오늘날의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 기계를 가장 최초로 상업화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왕따였습니다. 홀로 고독한 삶을 살기도 했고 노숙자 같이 살기도 했었는데 그런 삶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저 먼 곳에 대한 완전히 다른 현실에 대한 그런 도피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꿈꾸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까지 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상현실 세계 혹은 뭐 네트워크의 세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착취적으로 구조화될 거란 생각을 못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런 러니의 이 책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꿈꿨던 사람들의 그 본래의 어떤 이념, 뭐 상상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동 교수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그 일본인 저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러는데도 독특하게 이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한 200~3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 포목점 점원이었습니다. 그 상인이었죠. 그래서 포목점 점원 생활을 하면서 그 밤에 이 고전 공부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본격적으로 고전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주 거기다가 몰입을 해서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상인 철학을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 그냥 돈벌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얻는 수단이라고 해서 일을 특히 상업 같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수준을 높여놓은 그런 그 사람이라서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다. 이래서 도비문답이라는 그 사람 추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일과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시발점으로 이 포럼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7회 인간과 문화 포럼, 지금 우리의 놀이, 일과 놀이의 경계를 모두 맞춰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다시 보기는 인문360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첫 주 목요일에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네 분 연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포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